구미호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큰 길가에 자리한 청송주막은 나그네들 사이에서 은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모 윤씨는 남편을 잃은 지 10년째 홀로 주막을 꾸려가는 과부였지만 그녀의 주막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과부 윤씨는 손님에게 특별히 빚은 청송주를 내왔습니다. 이 술은 저희 지극정성으로 빚은 것입니다. 특별히 귀한 손님을 위해 내어드리지요. 손님은 술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맛이 일품이요. 윤씨는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잠시 스친 미소는 마치 오래된 그림 속 여우의 그것과도 같았으나 손님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손님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이 이어지는 동안 그의 눈빛은 점차 흐려졌고 동시에 기이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상하오. 몸이 참으로 가볍고. 이것이 바로 제 술의 특별함입니다. 윤 씨는 이제 손님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조심스럽게 손님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느낌은? 그의 눈동자는 확대되어 마치 검은 달과도 같았고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손님의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했습니다. 손님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고 그의 몸에서는 이상하게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부드럽게 그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청송주막에 가면 술맛도 좋지만 주모의 손길이 특별하다지. 처음에는 그저 주막집 과부에 대한 가벼운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는 이들은 서로를 슬쩍 바라보기만 해도 한쪽 입가에 얕은 미소를 띠거나 눈빛을 피하며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지요. 청송주막. 그곳은 한낮에는 소를 모는 사내들이 목을 축이는 곳이었고 해질 무렵에는 상인들이 발을 뻗어 쉬는 곳이었으며 깊은 밤에는 말 못할 사연을 품은 이들이 모닥불처럼 은밀히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발이 잦아들지 않은 뒷골목 어귀를 지나 한 어린 유생이 청송주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긴 여정에 발은 퉁퉁 붓고 몸은 여위였으며 손등은 거칠게 터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에서는 은은한 술 내음과 갓 구운 누룩떡 냄새가 코를 간지렸지요. 유생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훑었습니다. 여기가 소문으로 듣던 그 주막인가? 조심스레 술상을 차리고 있는 주모, 윤 씨가 있었습니다. 주모,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유생은 가볍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살짝 숙여 정중히 인사를 하고 두 손으로 정갈하게 술을 내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유생은 문득 그녀가 고개를 들어 눈길을 마주쳤을 때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어찌 과부의 몸으로? 밤이 깊어갈수록 윤 씨가 술잔을 채울 때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과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주모, 세상에는 참 많은 소문이 돌아다니는군요. 윤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소문이라. 선비님께서는 어떤 소문을 들으셨는지요? 청송주막의 주모는 나그네들에게 특별한 위안을 준다고 하더군요. 윤 씨의 눈에 순간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닫고 창문의 등불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드리는 위안은 단지 진심 어린 대화뿐입니다. 하지만 진심이란 것은 때로 사람을 더 아프게도 하지 않습니까? 어설픈 위로보다 차라리 거짓이 나을 때도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말하지 않을 뿐이지요. 그 말에 유생은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거짓이 되는 법. 그럴지도요. 그러나 모든 진실을 안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주모께서 드리려는 위안은 말이 아닌 무엇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선비님께서 그리 궁금해하시니
특별히 선비님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유생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무엇을 보여준단 말이요? 그의 질문에 윤 씨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선비님께서 보시면 알게 될 것이옵니다. 윤 씨는 그를 이끌고 주막 뒤편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윤 씨는 바닥에 돗자리를 들추었고 그 아래에는 예상치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닥 밑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너머의 진정한 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생은 망설임 끝에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 속 통로는 10여 걸음 남짓 이어졌고 이내 그들 앞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지하의 석방은 호롱불 하나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윤 씨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아까 묻지 않으셨습니까? 이 술이 왜 특별한지를요. 유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 기운이 아직도 눈꺼풀을 누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귓가를 울렸습니다. 정송주는 그저 핑계입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고 이성을 잠재우는 도구일 뿐이지요. 윤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고 그 너머 어둠 속 작은 형체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유생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작고 말라있고 긴 생머리가 어깨를 덮은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바닥에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긴 시간 굴 속에 숨어 지내던 짐승이 처음 빛을 마주한 것처럼 세상과 끊긴 채 오랜 시간 묻혀있던 무언가 같았습니다. 유생은 그 정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 형체가 아주 느리게 정말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칼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눈이 정확히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저것이.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머릿속에서는 알 수 없는 경보음처럼 심장박동이 둥둥둥 소리를 냈습니다. 유생은 본능적으로 뒤로 밀려났고 그대로 땅에 등을 찍으며 나자빠졌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선비님,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 아이는 듣습니다. 몸은 연약해도 혼은 또렷하니 말입니다. 유생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두 눈이 덜덜 떨렸고 그의 시선은 윤 씨와 딸 사이를 오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은 채 허공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까? 아니, 저것은 귀신입니까? 제 딸입니다. 귀신이기도 하고 제 몸에서 태어난 제 피부치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람과 닿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유생은 놀라 눈썹을 치켜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살갗이 벗겨졌고 찬물에 손을 담그면 웃지도 않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숨은 쉬었지만 숨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병이라 했고 무당은 저주라 했습니다. 어느 늙은 스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그 아이는 이승의 살과 저승의 혼이 반씩 섞인 아이라고요. 그 아이가 살아있기 위해선 혼을 받아야 한다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접기란 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육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사람의 몸에서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술을 내었고 말을 걸었고 눈빛을 마주하고 선비님의 마음이 흐려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유생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죄를 알면서도 저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선비님께선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그 아이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비님의 몫입니다.
윤 씨의 입술에서 그 말이 흘러나온 순간 과부는 천천히 일어나 지하 석실의 한쪽 모서리에 놓인 작은 촛불로 걸어갔습니다. 그 촛불 하나가 이 공간에서 마지막 남은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깊게 들이켰고 아주 짧게 딸을 향해 눈길을 보낸 뒤 그 촛불을 후불어 꺼버렸습니다. 곧이어 쾅!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마른 천장을 찍고 내리꽂혔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거기 계십니까? 유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그 여인이 있는 방향을 향해 눈을 치켜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모, 이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그가 소리치기도 전에 윗문에서 철컥 잠그는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유생은 진짜로 무언가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문 여시오. 제발 여기서 꺼내주시오. 그는 지하 계단을 향해 달려가 닫힌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 쾅! 내 너무 무서워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니지 않소. 손바닥이 아프도록 문을 치고 발로 차고 몸을 부딪혀 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의 돌바닥에서 반사된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 허무하게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보겠소. 저 여인 아니, 저건 사람이 아니지 않소. 그 순간 뒤에서 사락사락 천이 스치는 소리. 춥다. 그 여린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유생은 숨을 멎을 듯 움찔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가까운 고숨을 들이쉬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조용히 허공을 타고 퍼져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눈을 반쯤 뜬 여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두 팔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옷깃을 꼭 움켜쥔 채 몸을 작게 웅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잠시만. 부탁이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소. 입술은 마르고 말끝은 떨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소. 나는 단지 술 한 잔 마시러 온 것뿐이었소. 그저 하룻밤 묵고 가려던 것뿐인데 어째서. 그는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몸은 말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손끝 하나조차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은 듯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 앞에 선 여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팔을 뻗은 채 느릿한 걸음으로 유생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의 외침에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성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 긴 소매가 옷깃을 스치는 소리가 울렸고 그 발끝은 곧 유생이 몸을 기대고 있던 벽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 했소.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그 창백한 손끝이 조용히 유생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끝이 유생의 이마를 스쳤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 눈앞이 흐려졌고 한순간 머릿속에 들이치는 듯한 압박과 함께 공간이 시간조차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하실도 주막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이 불렸습니다. 한양 변두리 사대문 박어기. 다 쓰러져가는 기와 지붕 아래 점잖다는 집안에 팔려온 여종 하나였습니다. 그 집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약하고 말수가 적은 조용한 선비집 자제. 그 소녀는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하루 종일 책을 벗삼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말없이 그의 곁에서 벼루에 먹을 갈고 조용히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시선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는 사이에도 계절은 흘렀고 그들은 몇 해를 함께 자라났습니다. 소녀는 글을 몰랐습니다. 글자를 본 적도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면 그의 입모양을 따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벚꽃이 피던 해 소녀는 어느 날 조심스레 붓을 들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봄이라는 글자를 써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먹이 번졌지만 그 글자를 본 소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그 말이 그녀가 태어나 처음으로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집안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소녀가 안방을 훔쳐봤다는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고 믿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는 뒷간 뒤편 작은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소녀는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어린 사내였던 그는 문득 그 몸종 소녀가 보이지 않는 걸 알아챘지요. 항상 조용히 곁을 지키던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종적을 감췄던 것입니다. 소녀는 수소문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먹을 갈아주던 그 계집아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건차가운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 것 신경 쓸 것 없다. 어디론가 멀리 가버렸다. 소녀는 다시 묻고 싶었지만 곁에 있던 어머니가 등을 때리며 꾸짖었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마라. 내 신분을 더럽힐 작정이냐. 시간은 흘렀고 그 기억도 어른이 되며 희미해져 갔지요. 단지 가끔 벚꽃이 흩날릴 때면 봄이라는 글자를 어설프게 따라 쓰던 작은 손길이 떠올랐을 뿐. 그녀는 그렇게 이승을 떠났지만 혼은 가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없었으므로 불릴 수 없었고 불린 적이 없었으므로 잊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이름 없는 혼이 깃든 소녀. 지금 이지아 실선비 앞에 선 그 아이의 몸을 빌려 다시 눈을 떴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고 어딘가 뼈마디 속 깊은 곳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본 기억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먹을 갈던 작은 아이. 모든 것이 그에게 익숙했습니다. 그곳은 분명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그럴 리가 없지 않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저 어느 날 떠났다고 들었을 뿐 그날 그 소녀가 죽고 그렇게 아무 이름도 없이 묻혔다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여전히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몸종이 그렇게 죽었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알게 되자마자 눈물이 저절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로 나는. 유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작고 더 여위고 하지만 그 눈동자엔 오래전과 같은 고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차가웠고 무엇보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오. 조용히 조심스레 유생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정말 외로웠겠구나.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이름. 유생은 놀라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름?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다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름 가지고 싶어요. 그 말은 바람 같았습니다. 아득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불린 적 없었던 그 마음. 그럼 봄은 어떻소? 그의 벚꽃이 흩날리던 날 그대가 써보았던 그 글자. 삐뚤빼뚤했지만 너무 예뻤소. 그게 당신이었소. 유생은 다시 한번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시는 외롭지 않은 따뜻한 봄.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불린 이름, 죽음 이후 처음으로 받은 손길. 그리고 잊히지 않은 기억의 온기. 그녀는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사람이 되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의 어둠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호롱불도 켜지지 않았고 빚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만 작은 방 안,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유생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과거를, 그녀의 긴 기다림을 전부 아는 채 그 품 안에 봄이라는 생명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이 들고 나는 그 사이 몸과 마음이 이어졌고 무거운 저주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고 입술에 혈색이 돌았고 진짜 생기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문이 열리고 윤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두 사람.
유생은 잠든 봄을 품에 안은 채 고요히 그녀의 이마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문가에 선 채 마지막 촛불을 꺼뜨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기쁨도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울컥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살았다. 봄은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죽었던 그 아이는 자신을 알아본 이의 품에서 비로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유생은 청송 주막에 대해 물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송주막이라고요? 그런 주막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10년 전에 불이 난 이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분명히 혹시 술에 취해 헛것을 보신 건 아닐는지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껴안았던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다시는 청송 주막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 이야기를 품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그는 손수 매화를 꺾어 작은 병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손자 손녀를 앉혀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청송이라는 곳에 한 과부가 운영하는 신비한 주막이 있었단다. 그곳에는 봄이라는 이름 없는 소녀가 있었지. 이름 없이 죽어간 아이가 진심으로 불러준 이름 하나로 살아났단다. 아직도 이름이 없는 자들을 위해 누군가는 봄이라 불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미호 야담을 꼭 구독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와 함께 다시 만나요.